저는 정치적 색깔이 없거든요. 형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저는 네. 돈가스인가요? 네. 콤반의 가장 클래식. 제가 생각한 현존하는 최고의 가라아게. 비주얼 미쳤다. 온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빨리 촬영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론나님의 오랜 동료였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오랜만에 재회를 한 디자이너 안태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약간 잠겨 있고 코가 막혀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먹방 플러스 처음으로 술을 같이 하는 주방이 될 겁니다. 일단은 안태욱 실장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업계에서도 유명하시고 옷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듀페센터라는 이 커다란 샵을 하고 계시고 브랜드도 여러 개 하고 계시고 뭐 옷쟁이입니다. 옷쟁이인데,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첫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그때 이제 안태욱 실장님은 이미 브랜드의 팀장이셨고 저는 막내였고 그렇습니다. 나이는 제가 2살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태욱 실장님은 조금 일찍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갭 차이가 있고, 어쨌든 제가 오늘 또 하나 얻는 교훈은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누구든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고 언제 손을 벌리게 될지 모른다. 어쨌든 오늘 즐겁게 드셔보시는 걸 하고, 저는 말하면서 이게 먹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양해를 구하고 먹을 때 좀 먹고 네네. 말이 잠깐 끊기더라도 그냥 편집의 힘으로 일단 드시죠. 저는 형이라고 불러왔고 그냥 형이라고 부르는 게 편한데, 맞아요.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저한테 꼬박꼬박 형이라고 해주셨어요, 실장님이. 뭐 아무튼 근데 형이 생김새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적을 만들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라서 저의 적들이 보고 지금 카메라 저 뒤쪽에서 웃고 있습니다. 아, 적이 있어요? 엄청 많죠. 그래요? 적이 어떻게 없어요? 형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적이라기보다 약간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은 있죠. 직장 생활을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 위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보다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에서 오는 간극이 있더라고. 서로가 약간 불편한 거지. 저희가 같이 일할 때가 몇 년도죠? 2006년? 2006년.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하고, 일단은 좀 술을. 제가 진짜 감기 없이 정상 컨디션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취해서 혹시 말실수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라이브는 아니니까 다 드러내면 되긴 합니다. 오늘 또 민감한 얘기 하실 거라고 약간 주의를 주셨잖아요. 시국인 만큼. 그쵸. 저는 그런 거를 사실 민감하다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정치적 색깔이 없거든요. 형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저는 올바른 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당연히 정당한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어느 당이 됐건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도 정치적 색깔이 없진 않아요. 정치적인 생각이 없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약간 타부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윗세대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고 토론 자체를 못하죠. 그냥 자기 주장을 세게 밀어붙이는데 약간 익숙하시잖아요. 싸움이 되다 보니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하자는 약간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정치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한테는 사실은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냥 정치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 머리 복잡한 일, 그런 식으로 세뇌된 거죠. 그렇죠? 약간.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게 문제를 그러니까. 안 일으키고 잘 사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건강한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은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활발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믿지 않으셔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른스럽다, 형. 벌써 취하신 거 아니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는 형의 본명을 부르는 게 익숙하잖아요. 론으로 불러야 될지? 아니요. 상관없어요. 편한 평상시대로 부르시면 돼요. 형의 원래 이름도 뭐 대만이 형.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정말 왕자님 같은 저한테는 약간 그런 분인데 이름이 재만이 형이래. 좀 클래식하잖아요. 촌스럽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더 정감이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형을 오히려 론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저도 어색해요, 론님은. 그래요? 네, 어색한데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들도 저의 본명을 알 때가 됐어. 아버님은 축구 선수를 시키고 싶어 해가지고 아나운서가 약간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으신 거긴 해요. 좀 약간 남자스럽고 좀 약간 시골틱하기도 한데 그냥 딱 운동선수한테 좀 어울릴 법한 이름으로 지으신 건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명확한 의도가 있으셨다니. 명확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청 안타까워하셨어요. 운동을 못 해갖고. 왜 못했는데요?
왜 못했냐뇨? 아, 그러니까 어릴 때 안 타고 난 거예요. 운동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보셨는데, 아버지는 운동을 하셨었거든요. 아버님이 오히려 운동을 하셨었구나. 아버지는 태권도도 하시고, 야구 선수 생활도 하시고, 어머니도 발레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유전자면은 나는 따놓은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운동 일도 못했어요. 형이 첫째예요? 저 혼자예요. 아, 외동? 동생 있으시죠? 있어요, 예. 동생 있으시죠? 동생은 혹시 회사원? 네. 이렇게 특이한 형의 일반 회사원이기 쉽지 않은데? 동생이 약간 힘들겠어요. 이건 동생이 저를 싫어하는 포인트인데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특이한 에너지가 있대요. 동생이 정확하시네. 동생은 항상 형이 이끌어주는 대로 많이 따라왔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동생도 같이 빠졌어요. 둘 다 너무 옷을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결국 형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는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 자체도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너무 잘났고 취향이 확고하면은 취향이 덜 확고한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어릴 때 태도를 나이스하게 했으면은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약간 푸시하듯이 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입어야 돼. 맞아요. 저도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과정을 겪으니까 저희는 뭐 직접적으로 사랑해 이런 말은 당연히 안 하지만 서로 매우 사랑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치만 불편해해요, 저를. 제가 너무 어른같이 저는 굴어서. 제가 부모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농담만 진담이긴 한데 저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드러내셔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식이 자식도를 못해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게 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을 때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죠.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을 때라는 전제가.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모를 가진 일부 자녀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나는 어쨌든 저 부모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까. 이야기 자꾸 사들어 가네?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그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춘기 때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 아빠 이제 역할을 잘해야 나도 이제 사랑할 거다. 철없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부모님은 귀여우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아니 저 때는 엄청 속상해 하셨죠. 형 안 맞았죠? 아 저요? 엄청 맞았어요. 아,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 또 가슴 아파하시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선생님이셨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는 또 학생부를 계속 무서운 거 다 하셨. 집이 학생부였죠. 집안 분위기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이진 않았는데 엄격했어요. 엄격.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는 좀 이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셨죠. 공부도 어느 정도 성적을 좀 내야 된다. 어렸을 때 반에서 1등 안 하면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1이 아니면 안 되는? 3등, 5등 뭐 이런 거 하고 오면 혼나는 분위기였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대 갈래? 약간 이 분위기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중1 때까지. 저 중2 때부터 옷 좋아하기 시작해요. 태호 시장님은 옷이 왜 좋아하셨어요? 중학교 갈 초반까지 옷 당연히 관심 없고 약간 장난꾸러기였어요. 특히 여자애들을 적으로 두고 있는. 전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남자 순위 1위 안태호. 이 정도로 뭐 약간 악마적인 우리 반 친구 삼총사 중에 딱 한 명이 누나가 있었어. 그 누나는 이미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매거진을 일찍 접하면서 패션에 대해서 눈을 뚜껑을 동생한테 전수해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한 말이 너 게스 알아? 솔직히 게스 몰랐는데 뭐 약간 아는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는데 저는 그 상표가 가지는 힘이 너무 커다랬고 그때 그 게스의 그 역삼각형 로고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켈빈 클라인의 작은 C와 큰 K의 만남이 어쩜 그렇게 밸런스가 멋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름은 또 왜 이렇게 멋있어? 안태호 박재망도 아니고 케빈 클라인이가 너무 멋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저희가 원래 엄마가 사주는 옷 입을 때 아니면 혹은 그냥 싸구려 옷 고를 때랑은 차원이 다른 가격대란 말이에요. 중학생들이 봤을 때는 대학생형 누나들도 겨우 이렇게 알바해서 살만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데 그거를 좀 미리 아는 주변 친구들 부유한 친구들이 먼저 딱 입고 나타나가지고 자랑하는데 그래서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질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더 약간 이렇게 끌리고 그때는 뭐 디자인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막연히 그냥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출발이었어요. 출발이 아예 안 비슷하지는 않네요. 근데 저는 약간 달랐던 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제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진짜 공부만 했어요. 초등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했냐 싶겠지만 중학교 들어갈 때 이미 국영수는 중학교 과정을 다 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집이었으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아직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자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보통 다 그렇죠, 남자애들. 근데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더 먼저 오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물론 제가 먼저 자각한 건 아닌데 반 애들이 다
게스 청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여학생들 중에 일부가 저를 약간 놀렸어요. 뭐 이렇게 그지 같은 거 입고 다니냐고? 옷을 왜 그런 걸 입고 다니냐. 집이 고속터미널 앞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고속터미널에서 옷을 사다 주셨거든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도 사실은 되게 핫한 그 패션 플레이스였는데.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놀림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엄청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살면서 내가 뭘 못한다고 해서 남들한테 놀림을 받은 적이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가방을 쌌어. 집에 가겠다고. 학교에서 완전 모범생이었는데 수업을 빼먹고 집에 간다는 건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그건 죽는 일이야. 무단 그건 못해. 교무실을 갔어. 담임선생님한테 집에 가겠다. 또 선생님한테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했죠. 나를 데리고 반 강단 앞에다 세워놓고 니네들 쟤만이 그런 걸로 놀리지 말라고 아예 공표를 하신 거야. 하루에 2번의 굴욕을 맛본 거야. 아, 그때 선생님들의 대처는 왜 그따윈 거지? 맞아. 좀 이상했어. 나는 그날 하여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린애 뇌에 너무 트라우마가 강하게 잡힌 거야. 내가 이제 공부고 나발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옷 입는 거는 딴 애들보다 잘해야 되겠다. 야, 이건 진짜 드라마보다 더 심한 드라마. 형, 근데 되게 슬픈 얘기죠. 그때 그 놀렸던 그 여자아이가 잘 입었었나요? 그건 모르겠어. 한 3명 정도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나를 놀렸는데 아, 뭐 중학생이 입어봐야 뭐 그냥 게스 청바지에 미치꼬라는 뭐 이런 거 입고 있었겠지. 뭐 하여튼 그 뒤로 약간 공부는 손을 놓고 옷 입는데 엄청 열중을 했죠. 고등학교 때도 옷에 완전 미쳐 있을 때죠. 그렇죠. 그럼 그때도 부모님의 그 기대는 어차피 지금 이미 어그러졌고 서울대는 나가리고. 아 그래도 서울대는 갈 줄 알았어요. 우리 학과는 왜냐면 농대 다음으로 점수가 낮으니까. 아, 그래요? 형 때 수능이 최악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전 때가 엄청 어려웠고 제 때는 엄청 쉬웠어요. 아, 갑자기 쉬워져서 난리 났죠. 맞아요. 그래서 망쳤어요. 왜냐면 그 전에 계속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서울대 우리 학과 정도는 갈 정도가 됐거든.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운이 없었던 케이스네. 김태희랑 똑같이? 아 근데 오히려 그건 잘 된 게 제가 만약에 시험을 잘 봐서 서울대 의사학과를 갔잖아요. 그럼 유학을 안 갔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울대라는 타이틀에 만족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아, 맞네요. 서울대 의사학과를 나왔잖아요. 회사에 취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럼 교수했겠다. 만약에 그럼 교직으로 갔겠죠. 오히려 그냥 공부를 더 해서 형,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영국 갔어요? 2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갔죠. 아, 다니다가 갔구나. 왜 갔어요, 형? 당연히 이제 디자이너라면은 누구나 뭐 이태리 유학, 파리 유학, 영국 유학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부담이 되니까 경제적인. 그쵸. 얘기는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워낙 학교열이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왕 패션을 얘를 했으니 서울대도 못 보내고 의대도 못 보내는데 유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싶은 거지. 왜냐면은 자기 자식이 그냥 일반 대학교 의상학과 나왔다 이거는 부모님 성에 너무 안 차거든요. 그래요? 형. 내 생각에 물론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부모님한테는 내가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못된 그 친구 3명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집에서는 뭐 의사 아니면 변호사 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와, 완전히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른 데로 가버렸네. 예전에 아이러브스쿨 뭐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찐따 같은 애가 갑자기 패션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웃긴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힙해. 특히나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 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집이 엄청 다 잘 살아요.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오는 이런 애들은 다 왕족이 기본이고 그쵸. 인도 애들도 그렇고. 유럽 사는 애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집안 여유가 있고 부모님이 막 뭐 예술가고 이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디자이너가 되는데 나는 어려서 놀림을 받아서 아이, 말도 안 돼. 그때는 그래요. 그때는 그게 부끄러웠어. 그때는 사실 한국인인 것도 부끄러웠으니까. 내가 있을 수밖에 일본인이었으면 같은 실력으로 뭔가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뭔가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였으니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뭐 또. 한국 하면 여전히 6.25밖에 모를 때였으니까. 노스 물어보는 상황이었으니까. 최신 트렌드를 계속 뭔가 끊임없이 막 흡수를 하려고 그러고 했던 게 이게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야. 아, 그렇구나. 또 특히나 이제 저는 허우대가 이렇게 막 뚱뚱하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뚱뚱하면은 게으르거나 약간 미련하다는 약간 그런 편견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말을 막 나서서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쟤는 약간 게으르고 미련하고 아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보일까봐 내가 말은 나서서 못 하겠는데 입고 있는 걸로 뭔가 표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새로운 이런 트렌드도 알고 있고 새로 나온 이런 디자이너도 다 알고 있고 다 꿰고 있어를 그냥 내 옷차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에 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단 하나의 그 사건이 맞아요. 정말 오랜 시간을 지배를 한 거군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내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로 안 해도 되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의 어떤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회사에서 안 떠들어도 유튜브 찾아보면은 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의 자존감을 좀 약간 높여주면서 40 넘어서 좀 극복을 했어요. 지금은 되게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 저는 형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진짜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는 소위 이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예전에는 되게 득세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엘록이라는 브랜드는 한국에서는 약간 신선한 시도와 실험적인 힙한 것들, 캐주얼. 그렇죠, 나름 약간 힙했죠. 근데 그게 정말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힙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정세에서는 트렌드를 또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제 거기를 런칭할 때부터 있었고, 형이 어느 날 입사를 하게 됐는데 영국에서 왔어. 뭔가 느껴지는 이 카리스마, 인스타그램에 정말 힙한 페피 있잖아요. 그런 페피와 똑같은 사람이 딱 왔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걸치고 있는 옷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분위기도 되게 독특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걸 보는데 그림도 너무 잘 그려. 뭐라 그럴까요, 형? 그러니까 저는 나이 어린 것만의 또 자격지심도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내적으로는 나 사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되게 뭐라도 있는 척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자격지심도 좀 있고 그랬으니까, 형이 작업하는 모습이나 스케치하는 걸 딱 보면은 이 사람 뭐 짱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투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동경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도 해서, 형의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듣게 됐는데, 형 의사 됐잖아? 형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행복하지 않을 거라면 돈이 많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와, 우리 하는 일 얼마나 재밌어. 그림 그리고 마법처럼 50평 나오고. 봐봐요. 같은 디자이너인데 재밌는 디자이너가 있고 재미없는 디자이너가 있어. 2년 됐을까요? 같이 일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1년 반? 네. 거의 20년 만에 어느 날 쇼츠에 갑자기 형 얼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귀여운 동글동글한 이 얼굴로 갑자기 옷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 쇼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때 딱 보고 나도 광선님이 너무 열심히 올려주셔서 그래.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연락을 못하고 지내다가 DM으로 바로 형한테 연락했는데 너무 반가운 거죠. 솔직히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 전달하고 엉뚱하게 정보를 호도하고 하는 거가 참 문제구나, 아 진짜 저런 것들 진짜 답답한데 라고 하던 찰나에 형이 유튜브를 하는 거를 딱 알게 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패션 유튜버지 라고 제가 보증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패션이라는 일을 하면서 안 지켜도 되는 것까지 다 지켜가면서 자존심을 꽤나 높이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패션 유튜브 채널을 하시니까 이것은 무조건 대박이 나야 된다. 이 형의 존재가 약간 그 정도 퀄리티예요. 차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채널 좀 홍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홍보하세요. 마음껏 홍보하세요. 네, 저희 고객분이 이 채널명을 지어주셨는데 옥중 스케치라는, 제가 이름이 안태옥이라 스케치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재밌게 옥중 스케치라는 이름으로 채널명이 정해졌는데, 재미는 솔직히 없어요. 재미없기 때문에 뭐 구독하시라 뭐 그런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 6만 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영광입니다. 태욱 시장님은 본인의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신 지 오래됐고 워낙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계속 소식을 알고 있었죠. 관심도 있었으니까. 피디님, 저라는 존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유튜버분 편집할 때 네. 알게 됐어요. 아, 근데 피디님도 약간 당황하시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 그쯤에서 아메리칸 클래식이 굉장히 죽었잖아요. 그쵸. 그 스트릿이 확 왔었잖아요. 네. 그때 뭔가 스펙테이터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좀 나뉜 듯한 느낌은 들어요. 맞아요. 저도. 젊은 세대들은 예전 아메리칸 클래식 부흥했을 때를 접하지 못하고 그냥 스트릿부터 접한 세대인 거죠. 제가 그런 말 들었을 때 좀 충격받았는데, 본인이 20대에 옷에 미친 듯이 관심 많은 청년이래요. 근데 스펙테이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얘가 잘 모르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냉정한 사실인 거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대중의 관심 밖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돌 캐면서 이렇게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시류가 그랬던 건데 그때 뭔가 약간 단절이 왔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했던 게 네. 아메리칸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사실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메리칸에 국한된 건 아니니까. 저 폴로 랄프로렌 엄청 좋아했거든요. 형도 좋아했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클래식이나 캐주얼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도 명백한데, 폴로 랄프로렌이 하는 작업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80년대에 태어난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장악할 수 있는, 온전히 커버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일찍이 생각을 했어요. 하려면 좀 잘하고 싶
싶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애초에 선택할 때부터 랄프 로렌이 해석하는 그 클래식 쪽이랑은 좀 거리를 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충격을 또 줬던 게 엔지니어드 가먼트가 있어요. 엔지니어드 가먼트가 200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진 것처럼 나오던데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건 사실 2010년 내외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도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드 가먼트의 옷을 딱 봤을 때 약간 상반된 느낌 받았는데 하나는 되게 커스튬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뜨기 전에는 좀 더 심각한 걸 다뤘었거든요. 약간 빅토리안 시대 에드워디안 이런 자켓, 다른 한쪽에서는 아메리칸 헤비듀티 클래식을 와 이렇게 진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진짜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엔지니어드 가먼트에 대해서 아메카지라고 장르를 아마 씌웠을 텐데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더 많이 디자이너 브랜드 같다고 느꼈거든요. 해석되고 변형된 그 방식이 정통성을 베이스로 하지만 이거 완전 오리지널에 없는 것들도 엄청 많거든요. 원래는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걸 그냥 겉에다 다 덧대는 거 다 보여주고 그런 게 저는 심지어 약간 아방가르드 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이거 약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트레디셔널 클래식을 안태욱의 해석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스펙테이터였는데 엔가랑 어떻게 조금 차별화가 되게 하느냐도 약간 관건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도 생각이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긴 했어요. 같은 아이템을 해석할 때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멋있겠지라고 했는데 벌써 엔가가 한 것도 있고 혹은 제가 먼저 한 건데 엔가가 이번에 비슷하게 따라 나중에 만든 것도 있고 막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아무튼 저는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정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스러운 변형을 많이 가한다라는 게 제 그거였지만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보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스펙테이터를 비롯해서 모든 브랜드가 안태욱 실장님스러움을 다 담고 있는데 어쨌든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메카지라고 부른다면은 그 부류의 브랜드로 분류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펙테이터가. 그렇죠. 처음에 그 장르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스트릿웨어가 대세가 되고 아메리칸 클래식, 아메카지를 아무도 안 입을 때 한 4, 5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해. 뭐 우리나라 외국 할 거 없이. 맞죠, 그때 맞죠. 아메카지 다루던 편집샵들 되게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쵸. 실제로 브랜드도 많이 없어진 것 같네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회사가 되게 어렵다? 라고까지는 피부로 와닿게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되게 끈끈한 매니아 고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안태욱이라는 디자이너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어딘가에는 계세요. 불티나게 팔려. 이런 거는 겪어본 적이 원래 없으니까 그 느낌 모르고 그래도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끔의 매출까지는 만들어 주시는 고객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매니아층이 엄청 대단하시네. 왜냐면은 그때는 아까 얘기를 드신 엔지니어드 가먼츠 같은 경우도 외면받던 시기니까 저도 엔지니어 가먼츠 엄청 좋아해서 입을 수 없는 옷 빼고는 거의 다 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스트릿 왔을 때는 내가 엔지니어 가먼츠를 언제 좋아했냐 싶을 정도로 진짜 완전히 무슨 담배 끊듯이 담배를 펴본 적도 없지만 완전히 절연을 하고 지냈거든요. 그 엔지니어 가먼츠가 그 한 4, 5년 어떻게 버텼는지 뭐 그동안 버는 돈으로 버텼겠지 거기는. 근데 저는 계속 멋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멋있었는데 그냥 소비자로서 단순히 그냥 팬심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스트릿웨어가 오면서 물론 아이템이 바뀔 수도 있지만 실루엣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오버사이즈가 유행을 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엔지니어 가먼츠 그거를 받아들이는 좀 약간 더뎌서 외면을 더 빨리 받았던 것 같고 기존 소비자들한테 예전에 나오던 그 픽 그대로 내가 하는 게 최고야 고집을 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집처럼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 아저씨도 약간 늑다리가 돼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새로운 시류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해서 아저씨 브랜드를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나보다 뭔가 프론티어가 하는 브랜드를 소비하고 싶지 이미 생각이 고루한 사람이 전개하는 브랜드를 내가 입고 싶진 않거든요. 형 진짜 너무 냉정하고 무섭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 감을 버렸는데 요즘에서 엔지니어 감 나오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전개 자체를 이제 일본 베이스로 많이 안 하고 요즘 이제 뉴욕 베이스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진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오버사이즈 나오면서 이제 뒤늦게 약간 실루엣 변형도 생기고 지금은 좀 뭔가 바뀌었어요 실루엣이? 그리고 아이템들도 새로운 디자인도 많이 나왔고 예전에는 느낌이 물론 매 시즌 전개하는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아이템들이 곧 수정할 부분이 없는 완성형의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를 너무 변형 없이 뭐 시즌마다 소재 바꿔가면서 계속 출시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 안 하네?
돈맛에 취했나? 아,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군요. 아, 물론 예를 들어 LL빈이나 폴로처럼 동일한 디자인이 몇십 년간 클래식하게 사랑받을 수 있지만 전 엔지니어드 가먼츠가 물론 완성형이긴 하지만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접근하기엔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고 보편적인 취향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클래식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클래식으로 단정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지. 이 디자인은 10년 가도 20년 가도 먹힐 거야 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약간 디자이너가 너무 자기 세계에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반대로 형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 잘했다, 너무 멋지다 라고 받아들여지는데 형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근데 것이 멋질 수도 있죠. 자기스러움을 트렌드와 상관없이 고수를 한다는 건 사실은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네네. 같은 걸 놓고서. 근데 아무튼 형은 그거를 일 안 하냐라는 느낌도 가지셨군요. 왜냐면 엔지니어 가먼트 자체가 저는 이제 클래식함을 스즈키상만의 그런 테이스트로 바꾼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 디자이너 브랜드죠. 예. 디자이너 브랜드는 계속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만이고 나태함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패러다임을 새로 만든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다다이즘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마르셀 듀샹이 변기통을 갖다 놓고 이걸 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철물점에서 파는 걸 갖다가 사서 자기 사인 하나 띡 해놓고 이걸 작품이라고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개념이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보수적인 예술계에서 그딴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데 그 이후에는 마르지엘라까지 연결이 되는 같은 맥락이죠. 그쵸. 발상의 완전 새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따졌을 때 엔지니어드 가먼트가 본인이 이건 클래식이야라고 할만하다. 왜냐면 그 장르에 대해서 감히 독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패브릭에 대한 매년 엄청나게 특이한 소재를 시도하잖아요. 누가 보면 좀 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패치워크하고 저렇게 패치워크하고 말도 안 되는 동물들 막 프린트 넣어놓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시도한 사람이 전에 있었나? 할 정도로 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색깔로 그렇게 강력하게 유지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엔지니어드 가먼트가 한동안 좀 주춤했다고 할 때 있잖아요. 번개장터나 이런 데서 5만원, 10만원에 막 옷을 팔아버리니까 아이고 이거는 4, 50년이 지나면 역사적 사료로도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이 좀 냉정한 것 같아. 디자이너로서의 뭔가 취향 차이나 가치관 차이일 수도 있지만 태욱 실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드 가먼츠랑 약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동질감 아니면 약간 동화돼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거기서 좀 약간 떨어져서 그쵸. 훨씬 더 제3자의 입장에서 형 볼 수 제3자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느낌이고 요즘 들어서 엔지니어 가먼트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나는 이게 스키상이 잘해서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트렌드가 돌아 다시 아메카지 트렌드가 오니까 얻어 걸린 거지. 아메카지 트렌드가 지금 왔나요? 그쵸, 왔죠. 왜냐면 클래식 자체가 왔으니까. 지금은 스트릿 아무도 물론 아직도 있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완전 간 트렌드지. 가기까지? 갔어요, 완전히.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갔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백화점에서는 가고 있는 중이고 저쪽 앞선 단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이거는 진짜 형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인간으로서는 트렌드의 가장 앞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도 완전 동의 못 한다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 자기의 디자인의 어떤 색깔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트렌드는 계속 대꼬복고가 있는데 트렌드가 맞물렸을 때는 인기 있다가 트렌드랑 안 물렸을 때는 약간 좀 움츠러들었다. 약간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실장님이 뭘 하고 있나 계속 이제 관찰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처음에 뵀을 때부터 똑똑한 건 알고 있었지만 똑똑이요? 네. 브랜드를 여러 개를 하시잖아요. 되게 스마트한 브랜드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실장님도 디자이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트렌드에 어느 정도 일반 소비자들처럼 같이 어울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휩쓸려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가 하나면 예를 들면 스트릿이 왔을 때 실루엣도 뭔가 오버사이즈가 가야 되고 없던 아이템이 막 뭐 생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브랜드 자체 어떤 색깔이 망가지기 때문에 트렌드가 올 때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이렇게 런칭을 하면서 이 브랜드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아니면 다룰 수 없는 분야의 어떤 아이템들을 새로운 다뤄주고. 카테고리로 다뤄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지아노, 아메카지스러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브랜드 색깔이 약간 구분이 되니까 혼동이 없더라고. 그리고 색깔도 안 버릴 수가 있고 이 트렌드였을 때 이 브랜드가 조금 이제 매출을 끌어주면은 저 트렌드였을 때는 이쪽이 끌어주고 여기는 좀 약간 쉬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되게 스마트하게 잡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또 살아남았나?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죠,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지금 총 6개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3개가 출발을 했고 나머지 3개가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앞으로 나올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적용하면 사실 조금 안 맞긴 해요. 저는 스펙테이터에서 약간 실험을 했던 케이스고 그 다음에 ODS 올리브드랩 서비스를 통해서 스펙테이터에서 했던 실험을 가지고 이제는 좀 내 맘대로 해보고 싶다? 패러디도 해보고 카피도 해보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는 것도 해보고 하면서 약간 좀 제 느낌에는 스펙테이터에서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올리브드랩 서비스인데 그것들은 그냥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재밌게 그냥 할 거고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브랜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 비밀 아닌 비밀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 데님만 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 챕터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밝히기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변신 로봇랑도 관련이 좀 있고 메칸더브이나 모듈. 네, 그런 거와 시스템. 네, 밀리터리와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실에서 디자인하면 제일 재밌는 게 아우터 하는 거잖아요. 아, 형 이제 디자인 안 하나요? 아, 그게 아니고 이너 디자이너를 폄하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살짝 눈치를 봤어요. 아, 말도 안 돼.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너 디자이너, 아우터 디자이너 분리되어 있나요? 보통 분리되어 있죠. 아, 그래요? 우리는 되게 특이했던 게 착장으로 디자인했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지도 하고 이너도 하고 아우터도 하고, 했는데 네. 보통 이제 바지 디자이너 따로 있고 이너 디자이너 따로 있고 아우터 디자이너 따로 있고. 아무튼 근데 저는 디자인은 할 때 가장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아우터가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서 아우터만에 대한 실험을 하는 챕터도 있고 아마 뭐 그런 식이에요. 진정한 분산 투자네요. 형, 네. 형 이거 진짜 원샷 해보면 안 돼요? 얼음 좀 떠드리게.